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호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김한나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예, 오늘은 윤석열 사형 구형 뒷이야기, 한동훈 제명 이후 국민의힘 상황, 중수청 공소청법 법안 수정 논의,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후속 상황까지 해설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피고인 사형 관련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사형 구형 그 자체로도 화제였는데요. 이게 당연하다는 쪽부터 사형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나라에서 사형을 구형한 게 맞냐라는 주장도 있기는 했어요. 예. 특검이 끝까지 고민했다는 얘기도 이제 뒤늦게 전해줍니다. 예. 그 원래 구형일은 9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고요. 그렇죠. 그냥 침대 축구하다가 이제 늦춰진 거죠. 네. 예. 그 즈음에서 법조 기자들이 조은석 특검 포함해서 특검 관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것이 과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논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8일 날, 그러니까 확정일보다 하루 앞서서 8일 날 특검에서 회의를 연다까지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또 어떤 방식으로 결국은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뒷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법조 기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조 기자들은 뭐 대다수의 법조 기자들은 아니고요. 이른바 선수들, 네.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취재한 선수들끼리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참석자들은 모두 14명 특검과 회의에, 특검보. 예. 조 특검을 제외하고니까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을 제외하고니까 15명이고요. 조은석 특검을 제외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아, 조은석 특검은 의견을 내지 않고. 예. 결론적으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의견을 들었고요. 사형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4명이고 무기징역이 10명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시청자분들은 기억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도가 무기징역이라는 뉘앙스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나왔죠. 이거는 사실 취재 기법이기도 하고 기자들이 기사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야기를 듣고 녹여 쓴다고 하거든요. 빌드업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방식으로 기사가 나갔고요. 그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왜 무기징역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1996년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과 비교해서 민간인 사망자가 없다. 그리고 사형도 사실상 우리는 집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였고 10명이었죠. 만약에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면 무기징역이 구형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한나 변호사님 이게 김한나 변호사님은 검사를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이게 구형을 할 때 먼저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논리를 세웁니까? 아니면 논리를 세워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까? 네, 기본적인 논리는 재판 과정에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거에 맞는 그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 나머지 이유를 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형이면 사형의 논리가 있고 그렇죠. 무기징역도 무기징역의 논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양형과 관련된 거니까 일단 물론 당연하게 시작하겠지만 유무죄가 먼저 결정이 되고 판사인 경우에 그렇죠. 유무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양형을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 기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판결문을 쓰다가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판사님들이랑 저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판사나 권사님 보면 결론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그 논리들이 있으니까 맞춰서 쓰는 거죠. 구형도 그렇고 선고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작성하기에 훨씬 더 기자님들도 기사 쓰실 때 그러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하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 무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쓰고 계시다가 결론이 딱 사형 나오니까 사형으로 이렇게 내용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든 글쓰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모든 이제 계속해서 취재라든지 어쨌든 정보를 쭉 수집해서 어느 정도 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게 되겠죠. 이게 김한나 변호사님은 어느 쪽을 예상하셨나요? 저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네. 전망은
전망도 사형 이번에 판결도 저는 사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판결 선고도 1심 선고도 네, 사형이 네. 될 걸로. 전두환 때도 1심에서 사형이었고.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네. 났었죠. 네. 2심에서 근데 사실 무기로 바뀌어서 최종은 무기로 바뀌었었죠. 그렇죠. 네. 최종 전두환. 무기로 네. 됐고 그다음에 사면됐고. 사면됐고 그렇게 네. 됐죠. 사실은 여기서 좀 지금 흐름상 좀 안 맞는데 저는 이 사면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사면할 수 없게끔 해야 되지. 지금 전두환도 그렇고 2년 만에 나왔잖아요. 2년도 다 살지 않고 복역하지 않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반드시 법을 미리 바꿔서 우리 국민들의 정말 염원을 담아야 된다. 그게 이제 국회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1996년도 그때 이제 사형 선고, 네. 구형 선고가 날 때 그때 당시 신문들을 봤거든요. 그때 네. 당시 신문들의 사설들을 보니까 구형 내릴 때 선고할 때도 이거 사면하면 안 된다는 게 이야기를,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구형 사면 할 때부터도 이제 사면 얘기가 나왔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사면하면 안 된다는 게 물론 이제 대부분 다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만 아하. 사면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논의가 지금 나올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전혀. 그런 논의가 나올 계제가 아니기도 하지만 사실 또 그 물밑에서의 분위기는 특히 그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로 봤을 때 네. 그렇죠. 전혀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태도로 봤을 때 이거는 사면은 안 된다는 쪽으로 이미 다들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국민적 공감대잖아요. 사실 전두환 때도 전두환이 사형 아니면은 그 무기에 대해서 사면이 된다라는 국민적 정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정치적인 협상의 딜로 인해서 사면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후에 어떤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국민의힘은 지금 당론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탄핵 반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뭐 잡게 되거나 그런 뭐 장동혁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국가 원수가 생긴다면 이게 사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법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의 국민적 공감대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그 전두환이 남긴 유산이랄까요? 이런 것 또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면을 네. 해놓고 보니까 네. 사면을 했으면 어쨌거나 국민 일부든 어쨌든 당시에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대승적 차원에서 사면을 해준 건데 최소한의 반성이나 사과, 최소한의 그런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네. 5.18 때마다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요. 그렇죠. 이런 오만 불순한 태도가 계속되면서 진짜 이거 사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공감대가 네. 축적이 됐다. 뭐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예, 물론 뭐 이 자리에서 좀 사면을 네. 얘기하는 것 아니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짧게 언급하고 네.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네.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네. 아니면 2차 가해예요. 네. 제 그렇죠. 생각에 이 내란 숙에 윤석열이 만약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면 그걸 보는 국민들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네. 김대중은 네. 전두환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 사면이라는 것은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은 뭐 그런 건 논의 자체 할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또 사형이 났을 때 사실은 사형까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없다. 뭐 그리고 우리는 사형제가 이미 폐지된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주장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예. 사형이 구형되고 났을 때 뭐 반발이라든지 또는 뭐 이거는 조금 심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론을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체감하기로는 전혀 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 이게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로 봤을 때는 네. 사형 이것이 무리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공감대로 봤을 때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심 선고가 이제 그 이후도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1심 선고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윤석열만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7개입니다. 7개고요. 당장 지금 16일이죠. 내일 선고가 있게 됩니다. 이번 선고는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한 재판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백대현 재판장이 이번엔 내립니다. 지난번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에게 구형한 형량은 당시에는 징역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있습니다. 이 집행판이요. 이제 이 선고를 시작으로 말하자면 내란과 관련된 재판 선고가 지금까지 이제 구형이었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21일입니다. 21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있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고가 중요한 건 내란죄 처벌과 관련된 선고거든요. 그래서 주목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내란과 관련된 주요 피고인들 윤석열 포함입니다. 이 피고인들의 사건의 일종의 참고 자료, 뭐 가이드라인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이라든가 윤석열 선고 줄줄이 잡혀 있는 선고에도 한덕수 총리의 재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1월 16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로 이제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예. 그다음 1월 21일 날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2월 12일 이게 설 직전이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설 지나고 나서 2월 19일 날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피고인에 대한 내란 혐의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네. 예. 그 주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본인이 선고하는 그 다음 달에 선고하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만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김한도 변호사님은 당연한 선고는 얘기긴 뭘로 예. 선고도 사형으로 저는 예상하시나요? 선고 사형이라고 생각. 저는 사실 어저께 그 구형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진행자님 딱 자르셔서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집행 국가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것은 검사 구형엔 고려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걸 판단하는 건 판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고려했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현명하게 잘 구형을 결정해서 마지막에 문자를 보내서 예. 그 재판에 들어간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게 했다라고 이제 원래 우리 하 기자님께서 전해주실 내용인데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박하게, 긴박하게. 그러니까 보통 아까 기사 말씀하셨는데 이 날요 실제로 모든 언론사 아마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그 장면이 꼭 나올 거예요. 그렇죠. 모든 기자나 언론사들이 두 가지 기사를 준비해요. 네. 사형과 무기징역.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나름의 논리가 조금씩 다르죠. 아침에 이게 발제할 때도 보고할 때도 사형일 경우 이란 이안 이렇게 그렇게 실제로도 나오죠. 발제가 됐고요. 그런데 검사들도 이 현장에 가는 검사들도 논고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논고문. 이 논고문을 2개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보통은 법정에 들어갈 때는 딱 결정해서 하나를 듣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사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중요 사건들은 이렇게 두 안을 가져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박근혜 탄핵 때도 두 안이 다 있었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이제 특히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의 이제 재판연구관이 이제 이게 방향을 잡아서 올리는데 그걸 2개를 다 같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고 지금 이번에도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2개에 들고 가서 받아서 그 최종적으로 특검이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 영화의 한 장면, 이 장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박옥수 특검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문자가 윙하게 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에 윤석열 사형 딱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논고문을 위로 올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실제로 사실 이 말씀까지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9일날 사형 그 구형이 아니라 13일날로 미뤄지면서 이런 논리가 추가가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논리인데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게 13일 날 들어간 겁니다. 네, 저도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네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하시죠. 네. 아니 왜냐면은 살인죄가 추가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검찰이 그걸 고민해서 무기로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진짜 우리 아까 뭐
침대 축구라고 했는데 침대 재판이죠, 사실은. 침대 재판. 네, 이 침대 재판으로 인해서 이 고민들을 다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이 시기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지금 이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에서 오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환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전두환의 그 시기보다 지금 그런 과거를 겪고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내란을 시도했던 이 상황이 더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더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계엄 1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계엄까지 또 고민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루에 준비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 3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더 엄중하게 더 선고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구형도 했어야 됐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표현됐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전달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9일날 구형 때는 준하는이었다가 아까 전두환의 준하는이었다가 네. 13일날 구형에는 더 엄정한으로 네. 이제 바뀐 거죠. 예.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은 구형 날짜가 더 빨라졌으면 예. 무기징역 구형이 됐을 수도 있었던 건가요?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에 나온 그 구형 논고문처럼 아주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논리를 가다듬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존속 특검이 더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판에서의 이 윤석열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이 보인 태도도 예. 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여론을 보지는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것과 별개로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런 그럼요. 측면에서 네. 구형은 윤석열의 태도를 보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엄정한 네. 것이고요. 예. 근데 좀 소액 사건 같은 경우나 이제 좀 그런 판사님은요 태도가 안 좋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원래 구속이 아니었던 것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구속 실형을 하려고 했는데 막 너무 울면서 그 자기의 사정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심 항소 바로 하실 거죠?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집행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네, 불구속 그러니까 상태로 그대로 네, 두는?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 우리가 모든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법 필리버스터를 보는 순간 저는 이건 사형 아니면은 답이 없다. 이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오히려 형성시켜줬다. 이 상황에서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시간들을 오히려 확보했다는 결과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이 네. 자신의 의뢰인한테 손해를 끼친 거네요. 그거는 뭐 윤석열 모든 변호인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변호인이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그냥 유튜브 찍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모이면 이런 얘기예요. 그 정치적 관심이 없는 변호사들조차도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회의를 하는데 4명만 사형이고 10명은 네. 무기징역으로 해서 사실은 무기징역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리더가 편하게 생각하면 그래 뭐 이쪽이 의견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이쪽으로 예. 따르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이 소수 의견을 채택을 하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의 파장과 영향이 올지도 감안을 했을 본인이 거고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했겠죠. 만약에 거기에 부작용이 있거나 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네. 자세로 한 거고 그리고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특검과 특검보만 본 게 아니라 예. 특검보의 의견은 4대 10이지만 네. 이게 국민 전체 바깥까지 그러니까 그 조직만 보는 게 아니라 조직 바깥까지를 다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리더는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특검보나 이 특검 팀에서 기자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 연락하는 과정이 단순히 그냥 여론 청취뿐만 아니라 실제로 결정하는 네. 데에서도 어느 정도 참고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특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줬다는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일반 재판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결국 전두환 재판이 최종적으로는 무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결국 전두환 때보다는 살인 부분이 없고 빨리 끝났다. 막 이래서 무기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그 형량 자체는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특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와 지금 분위기를 또 반영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또 제2의 제3의 내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무기를 그러다가 또 사면을 이런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딱 찝었다. 조은석 특검님에게 칭찬해.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이게 너무 아주 네. 그 너무 유치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 학창 시절에도 네. 똑같은 떠드는 아이를 벌한다 하더라도 네. 첫 번째 떠드는 아이는 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다가 똑같은 거를 또 다른 아이가 두 번째 떠들 때는 더 세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하지 않고 역사가 반복되는 걸 이제 근절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선고까지도 좋은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